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직한 뉴스 뉴스인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비행기 편으로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3월 말 전용기차로 비밀리에 방문한 데 이어서 석 달 사이에 벌써 세 번째 방중입니다. 이번에는 방중과 동시에 움직임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공개 행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북한식 균형 외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인 먼저 김정은의 방중 소식부터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방중은 1박 2일 일정입니다. 지난 12일 열린 북미 정상회담 내용을 시 주석에게 설명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베이징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합니다. 박희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아침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설이 나돌았었는데요. 중국이 공식 확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관영 CCTV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CCTV는 중국 현지 시각 10시 뉴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중국을 방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방문 일정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1박 2일간입니다. 현재 인민대회당 주변 경비는 평소보다 크게 강화된 상태입니다. 인민대회당 동쪽 벽을 높게 쌓아서 안이 잘 안 보이게 했고 천안문 광장에는 예포도 준비됐는데요. 오후에 환영 행사가 열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북한 특별기 한 대가 오늘 오전 평양을 출발해 중국 시각 9시 반쯤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한다는 말이 나돌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중국이 이 같은 사실을 발표를 했습니다. 과거를 보자면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돌아간 뒤에나 공개했을 법한데요. 과거와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과거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중국 측은 모든 것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외교부 브리핑에서 확인을 요청하는 외신 기자들의 질문에도 항상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중국이 김정일 위원장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 사실을 공개하는 시점은 항상 북한 땅에 발을 디딘 다음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북한에 돌아간 시점이 아닌 중국을 방문한 시점에 방중 사실을 공개한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지난 북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북한이 정상국가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이번으로 모두 세 번째입니다. 이것도 짧은 기간에 매우 이례적인 것 아닌가 싶은데요. 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3월 말 전용 열차를 이용해 베이징을 찾으면서 처음 중국을 방문했고요. 이어 40여일 만인 지난 5월 7일부터 이틀간 랴오닝성 따리엔을 방문했습니다. 거의 석 달 동안 세 차례나 중국을 찾는 셈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지난 12일 열렸던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첫 방중인데요. 그런 만큼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의 자세한 내용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설명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김 위원장이 오늘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해 중국의 지지를 얻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미 양국이 오는 8월로 예정된 연합훈련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비핵화 이행 조치의 속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주환 기자. 네, 김주환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6.12 정상회담 직후에 언급을 했었던 내용인데요.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 결국 현실화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미군 당국은 오는 8월 예정된 프리덤 가디언 군사연습의 모든 계획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가 조치에 대해서는 한미 간 계속 협의할 예정이고 후속 훈련에 대한 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너 줄짜리 짧은 내용이지만 지금까지 해마다 실시했던 한미 연합훈련을 올해는 치르지 않겠다는 점을 공식화한 겁니다. 일단 중단이 아닌 유예란 표현을 쓴 점이 주목됩니다. 통상 명칭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대신 을지라는 말을 빼고 프리덤 가디언 연습만이라고 한 부분이 주목됩니다. 이는 우리 정부 차원의 을지 훈련과 각급 부대에서 이루어지는 전술 훈련 등은 계속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네.
한미 양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이행 조치를 보다 빨리 진행하라는 의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번 조치의 배경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일단 북한이 비핵화 이행에 진정성이 있느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선의의 사전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으로선 북한이 강력히 요구해온 적대시 행동 철회를 일시적으로 수용했다는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 반면 유예라는 부분은 북한의 태도 여야에 따라 언제든지 훈련 재개를 할 수 있는 압박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한미군 당국이 이번 발표문에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른바 스냅백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스냅백은 조건 충족이 안 된 경우에는 그 이전 단계로 즉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북한이 초기 단계의 비핵화 이행으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을지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 청와대는 북한과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소식을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의 방중에 앞서서 한미 국방부가 8월로 예정된 연합훈련을 유예하기로 했는데 청와대는 우리 정부 차원의 을지훈련 중단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신호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청와대도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건가요? 네, 이 북측이나 중국 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고 확인해 주지는 않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도착 전에 알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에 관한 정보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자 북한과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충분히 소식을 듣고 있고 우리의 정보 수집 능력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통보는 받지 못했고 우리 정보기관 등의 활동으로 알아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북측과 긴밀하게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 방중 계획과 관련한 북측의 사전 통보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관련해 청와대가 따로 설명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시진핑 주석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 아니겠냐고 관측했습니다. 네,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앞두고 한미 양국이 8월 프리덤 가디언 훈련 유예를 발표를 했는데요. 청와대가 우리 정부 차원의 을지훈련 중단 가능성도 밝혔다고요. 네, 청와대는 오는 8월 한미 연합훈련 유예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하는 군사훈련인 을지훈련 중단 여부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을지 연습도 유예하거나 상황에 맞게 성격을 변화하는 방안, 그리고 원래대로 하는 방안 등 3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북한이 비핵화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대화가 유지된다는 조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2가지가 지속되면 군사훈련은 계속 유예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국방부는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앞두고 8월로 예정된 연합훈련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중국 정부가 그동안 북핵 문제 해법으로 제안해온 이른바 쌍중단의 핵심 조건이라서 시기적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3차례나 만나는 배경에 대해서는 이 청와대는 북미 회담 이후 남북 사이에도 회담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대해서 여러 채널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신호입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후속 논의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조만간 북한을 다시 방문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가로 정전협정을 바꿀 것이라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총괄했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미 공동성명 이행을 구체화하기 위해 할 일이 너무 많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평양을 방문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There's a lot of work between here and there. My team is already doing it. I'll likely travel back before too terribly long. 북미 공동성명에 명시된 대로 자신과 북측 고위관리 사이에 후속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다만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로 회담할 필요가 있을지 알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와 미국의 체제 안전 보장 약속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In return for that, the president has committed to making sure that we alter the armistice agreement, provide the security assurances that Chairman Kim needs. 백악관 NSC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가 북미 공동성명의 후속 조치를 조율하기 위한 내부 논의에 착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폼페오 장관,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등과 북미 회담 후속 세부 사항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통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과정을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방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달 말쯤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송영무 국방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여러 한미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매티스 장관이 방한 기간에 향후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한 방침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송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지난 14일 전화통화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 문제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했다고 당시 우리 국방부가 밝힌 바 있습니다. 남북 간의 스포츠 교류가 시작이 됩니다. 남북이 15년 만에 통일 농구 경기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농구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제안한 농구 교류가 다음 달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남북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체육회담에서 통일 농구 경기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2003년 평양 정주영 체육관 개관 기념 친선전 이후 15년 만입니다. 남북을 오가기로 했는데 다음 달에는 평양, 가을에는 서울에서 남북 혼합 경기와 친선 경기 형식으로 열립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평양 대회에는 남측 선수와 지원단 등 100여 명이 파견될 예정입니다. 7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일부 종목에 대해서 단일팀을 계속 의논해 나가기로 해요. 농구 종목이 남북 스포츠 교류 선봉에 서게 된 데에는 농구광 김정은 위원장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남북 정상회담 당시 경평 축구대회보다 농구부터 하자며 통일 농구 경기 개최에 적극성을 보인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측에서 제시한 종목이 그런 종목들이고 그쪽에서 받은 종목이 그거고 서로가 합의된 종목이 가장 우선적으로 합의된 것이 농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8월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개폐회식 남북 공동 입장에도 합의했습니다. 국제 종합 스포츠 대회로는 역대 11번째로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합의 사항에 따른 결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명칭은 코리아에 깃발은 한반도기, 노래는 아리랑으로 정했습니다. 특히 일부 종목에서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하면서 종목별로 국제체육기구들과 계속 협의해 가기로 했습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압도적인 여당 지지로 끝난 정치권의 움직임, 압도적인 여당의 지지로 6.13 지방선거가 끝났는데요. 정치권의 움직임, 특히 야당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당 쇄신안을 발표한 이후에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분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선 의원 30여 명이 당 개혁과 혁신에 앞장서겠다며 회동을 열었습니다. 휘청이는 한국당을 향한 집권 여당 민주당의 압박은 점차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먼저 한국당, 오늘 초선 의원들이 회동을 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 초선 의원 30여 명이 오늘 오전 회동을 열고 지방선거 참패로 휘청이는 당 수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은 3시간가량 이어지면서 격론이 펼쳐졌습니다. 초선 모임 간사인 김성원 의원이 회동이 끝난 뒤 논의 내용을 간단하게 브리핑했는데요. 김 의원은 중앙당 해체와 당명 개정 등을 담은
이른바 김성태 쇄신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회동에 참석한 초선 의원 대부분이 이 절차적인 정당성이 생략된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하고 앞으로 혁신 비대위 활동과 당 수습 과정에서 초선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회동에선 일부 초선 의원들이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들어보시죠. 실명을 밝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좀 몇몇 의원분들께서 이렇게 좀 우리도 같이 좀 희생을 해야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의견들을 좀 주셨습니다. 그냥 초선이라고 해가지고 무작정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좀 책임지는 모습을 그렇게 좀 보이면서. 앞서 지방선거 참패 직후 정종섭 의원 등 초선 의원 5명이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계 은퇴를 하라고 촉구해 당내 일부 반발이 있었는데 이 같은 인적 쇄신에 초선 의원 일부도 동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한국당보다 앞서 일찌감치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바른미래당은 오늘 비대위원과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잠시 후부터 경기도 양평에 있는 캠핑장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열리는데요. 참패로 끝난 지방선거에서 여실히 드러났던 당의 정체성을 놓고 난상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연일 한국당에 대해서 압박을 이어가고 있죠. 네,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법정 시한을 넘긴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시급하다고 재차 한국당을 압박했습니다. 이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원구성 협상에 협조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인데요.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 내부 사정 때문에 국회 정상화 논의가 미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유한국당이 어려움이 있지만 또 국회 정상화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지난 29일 이후 계속된 국회의장 등 지도부 공백을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당내 일부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사퇴 요구가 터져나온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권노갑, 정대철 고문 등 당 고문단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보수 야권처럼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좀 앞당겨 열 건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노회찬 원내대표의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이런 엄청난 병당 속에서 다시 우리가 살려고 하면 우리가 죽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당을 살려갖고 내가 다시 살아날까? 이렇게 비춰서는 택도 없어요. 더 잘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국민들은. 그런데 우리는 해체하는 화끈한 방법을 통해서 국민들께 우리도 사실은 이번 선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경제 파탄, 여러 가지 안보 우려 등으로 국민은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완성 좋죠. 좋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념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엊그저께 첫날 그 원내대표의 그 퍼포먼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여주기 해가지고 어떻게 넘어갈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책임이 있는 원내대표가 좀 곧 월권을 하는 거예요. 이념까지 자기 마음대로 건드리려고 하고. 표변이나 돌변은 곤란하다. 새로운 모습으로 어떻게 국민에게 다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이 될까, 그런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이 아픔을 우리가 잘 슬기롭게 헤쳐나간다면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거리 곳곳에 걸린 현수막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보통 낙선자들은 다음 선거를 내다보며 성원에 감사합니다 같은 문구를 내거는 게 일반적인데요. 황당한 내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후보들이 있습니다. 먼저 서울에서 구청장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의 현수막입니다. 반성하고 새롭게 뛰겠다는 문구 위에
인물보다 정당을 택한 민심이라고 적어 넣었습니다. 인물은 내가 나은데 유권자들이 능력보다 정당만 보고 투표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유권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신이 낙마했다는 불평의 목소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또 다른 낙선자의 현수막입니다. 낙선시켜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지해주어서 고맙다는 게 아니라 낙선시켜줘서 고맙다. 조금 이상한 감사 인사죠. 전체 문장을 보면 이재명 같은 자를 경기도지사로 당선시킨 여러분, 저 최선권은 낙선시켜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택한 경기도민을 탓하는 듯한 내용으로 자칫 분풀이로 보여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엔 당선인의 현수막이지만 조금은 안타까운 사례 소개해드립니다. 초심을 잊지 않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한 점 눈치채셨죠? 초심을 잃지 않고가 맞는 표현인데 잊지 않고라고 잘못 쓴 겁니다. 오타 때문에 꼼꼼하지 못한 인상을 남겨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 재수 종합학원에서 결핵 확진자가 나와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자 결핵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서울 강남구 보건소는 지난 15일 강남 대성학원에 다니는 재수생 한 명이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생은 병역 판정을 위한 신체 검사 과정에서 결핵이 발견돼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어제 같은 학원에 다니는 학생 292명과 교직원 30명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같은 반 학생 60명에 대해 엑스레이 검사와 잠복 결핵 감염 진단 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어 22일까지 이동 수업 시간에 같은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에 대해 동일한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측은 역학조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희망하는 모든 학원생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엑스레이 검진을 시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재수종합학원의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공부하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수험생들에게 전염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원 측도 학부모들에게 안내 문자를 통해 학생들이 기침이나 가래, 미열 등 증상이 있는지 면밀하게 관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남 대성학원은 대표적인 재수종합학원으로 재원생만 2,550여 명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지원입니다. 경찰이 군산주점 화재 현장 비상문 쪽에 장애물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피해자들이 서둘러 대피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상구 쪽에 장애물이 있었는지, 출입문이 제대로 개방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피해자 유류품도 걷어들여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또 상태가 호전된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을 차례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그제였죠. 외상값 10만 원 때문에 발생한 전북 군산 주점 방화 사건. 3명이 숨지고 무려 30명이 다쳤는데요. 피해가 더 커질 뻔했지만 시민들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의 다급한 신호에 시내버스가 멈춰섭니다. 잠시 후 소방관들이 버스 뒷문으로 부상자들을 태우는데요. 버스기사의 신속한 대처로 연기를 마신 피해자들은 10분 만에 인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차에 손님이 2분이 계셨어요. 네. 그 목적지까지 못 가고 빨리 저기 환자를 수송해야 되니까 좀 이해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내리고 바로 차에다가 뒤에 후문을 열고. 인근을 지나던 승용차와 택시도 앞다투어 차를 세워 환자를 태웠고요. 치솟는 불길을 보고 소화기를 들고 현장에 달려간 시민도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비상구 문을 열어 손님들을 대피시킨 것도 시민들이었습니다. 당시 비상구 밖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쌓여 있었는데요.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 물건들을 치우고 문을 열어 손님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운 겁니다. 위급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한 시민들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노조 분열 공작과 관련해 검찰이 고용노동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노조 분열 공작과 관련해 오늘 오전부터 정부 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1년 국정원이 민주노총을 와해시키기 위해 제3노총을 조직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당시 고용노동부 고위 간부가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내부 감찰을 통해 과거 국정원이 노조 분열 공작에 관여한 정황을 확보하고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습니다. 미수습자 5명을 찾기 위한 세월호 추가 수색이 오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2일까지 바로 세워진 세월호 선체 내부에서 진입로를 확보하는 등 사전 준비 작업을 한 뒤 25일부터 2달 정도 추가 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선체 왼쪽과 보조기관실 등 직립 작업 이전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곳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다음 달부터 종합병원 2인실과 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입원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종합병원 입원실 가운데 2인실과 3인실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입원비 부담 때문에 6인실 같은 다인실을 선호하는 환자가 많았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제도가 달라져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납니다. 상급 종합병원 2인실의 본인 부담률은 100%에서 50%로, 3인실은 100%에서 40%로 경감됩니다. 종합병원 2인실의 경우 본인 부담이 40%, 3인실의 경우 30%로 떨어지게 됩니다. 일반 병실이 부족해서 원치 않게 상급 병실을 이용하는 환자분들의 입원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7월 1일부터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2, 3인실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부담도 줄어듭니다. 2개까지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경우에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내려갑니다. 소득 수준이 낮은 차상위 계층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20에서 30%에서 10에서 20%로 줄어듭니다. 또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사업도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차상위 계층이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과 보유세 개편 예고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지난달 전국 주택 거래량이 1년 전보다 2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보면 신고일 기준 지난달 전국의 주택 거래량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0.3% 줄어든 6만 8천 건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주택 거래량은 12,000건으로 1년 전보다 37.2% 줄었고 지방은 1년 전보다 13.7% 감소했습니다. 특히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 등 서울 강남 4구의 지난달 주택 거래량은 1,600여 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안양 만안경찰서는 여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앞에서 자신의 나트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혐의로 31살 오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안양 일대에 있는 여학교와 대학교 등에서 교문을 배경으로 자신의 나트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진 구도를 봤을 때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공범을 찾는 동시에 휴대전화를 분석해 여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30년 넘게 영업해온 도소매 점포나 음식점이 100년을 이어갈 기업으로 육성됩니다. 정부가 100년 가게 육성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목표를 100여 개로 잡았습니다.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현 정부가 추구하는 일자리, 소득 주도 성장을 달성할 주체이자 주요 정책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소상공인 사업체는 308만 개로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자 수는 607만 명으로 전체의 36%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며 종사자의 고령화, 청년 인력 유입 감소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진단입니다. 실제로 국내 소상공인 업체의 5년 생존율은 27.5%에 불과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업하는 소상공인은 극소수입니다. 100년 이상 존속하는 국내 소상공인 기업이 90여 개에 불과한 데 비해 일본은 2만 2천여 개에 달하는 것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잠재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100년 이상 존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100년 가게 육성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대상은 30년 이상 도소매, 음식업 소상인과 소기업 가운데 전문성, 제품 서비스, 마케팅 등의 혁신성을 갖춘 기업이며 올해 목표는 100여 개로 잡고 향후 타 업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나아가 법무부와 협의해 상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방침입니다. YTN 박성호입니다. 서울은 구름 많은 가운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권예인 캐스터. 네, 평화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하늘은 조금 흐린데요. 더위는 좀 어떤가요? 네, 서울은 하늘이 다소 흐립니다. 하지만 기온은 27도로 웃돌고 있어서 다소 후텁지근하게 느껴지는데요. 내륙과 다르게 제주도에는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충청과 남부 지역에도 대기 불안정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제주도에는 20에서 60mm, 충청과 남부 지역에는 5에서 10mm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의 장마전선은 내일 새벽까지 비를 뿌린 뒤 남하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전국에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맑은 하늘이 되찾겠습니다. 기온도 껑충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광주 30도, 대구는 31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자외선도 강해집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순 보이겠습니다. 이 정도면 단시간에 피부 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시기 바랍니다. 이후 남은 한 주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고 더운 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장마전선은 다음 주 초에 북상해 이번에는 내륙에도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남부지방에도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국지성 호우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변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지난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시진핑 주석에게 설명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오는 8월 실시할 예정이던 한미연합 군사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비핵화 이행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 재수종합학원인 강남 대성학원에서 결핵 확진자가 나와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공부하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수험생들에게 전염됐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대형 병원의 2, 3일 병실도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아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 비용도 큰 폭으로 내려갑니다.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한 태극전사들이 스웨덴과의 첫 경기에서 유효 슈팅을 한 개도 못 쏘는 졸전 끝에 0대1로 졌습니다.
조 1위 멕시코와 디펜딩 챔피언 독일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어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올여름 첫 장맛비가 시작돼 내일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다음 주 초반에는 내륙으로 북상해 전국이 장마권에 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예, 오늘 오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기를 이용해서 중국을 찾았습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 중국 방문인데요. 이번 방중이 갖는 의미 또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또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특별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방중을 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내린 것이 현지 시간으로 9시 반,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10시 반인데요. 네. 중국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되면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 북미 정상회담을 끝내고 이렇게 다시 또 방중을 한 목적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중국 방문은 세 번째입니다. 3월 말 또 5월 초 그리고 이제 6월 중하순이니까요.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 전에 중국을 두 번을 이제 방문을 한 셈이고 이제 마친 후에 방문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 목적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는 6월 12일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를 시진핑 주석에게 설명을 하겠지요. 어떤 입장으로 회담을 했고 어떤 합의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논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아마 시진핑 주석에게 설명을 하면서 동시에 이번 회담 성사 과정에서 지원해 준 중국 측의 협조, 뭐 비행기도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감사를 표명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6.12 공동성명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실무 협상과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들이 이제 이루어질 텐데 그것을 앞두고 또 북중 간에 뭔가 조율을 하고 방향을 맞추기 위한 전략 수립 목적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역시 이제 중국으로서도 북한이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위치 또 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제재 관련 중국이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또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어떤 계속적인 지지와 또 협조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양측의 입장이 맞아 떨어져서 이번 방문이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 회담 결과를 가지고 이제 시진핑 주석과 얘기를 할 텐데요. 굳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갔어야 됐느냐? 다른 실력자를 보낼 수도 있지 않았느냐? 뭐 그런 생각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북중 관계의 특수성과 지금 현 상황의 특수한 조건이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보통 지금 북한의 은둔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김정은이 세 번씩이나 중국을 방문하는 것이 좀 굉장히 좀 낯설고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가 되지만 사실은 이게 좀 냉정히 생각해 보면 정상적인 국가의 외교 활동이죠. 중요한 어떤 회담을 거친 이후에 동맹국과 그 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직접 방문을 하는 것은 뭐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이제 북한이 그동안 정상적인 그 외교 활동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좀 보이는 것일 텐데. 석 달 사이에 세 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석 달 사이에 세 번 가고도 사실은 좀 이례적이죠. 그래서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중국이 한 번 또 올 때도 되지 않았는가, 아니면 북한의 실력자가 따로 가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북한은 지금 북미 회담의 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있는 국가적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중국은 이제 세계를 경영하는 또 G2 중에 하나로 대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교 일정을 이렇게 짜는 게 신속하게 움직이는데 아마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 아무래도 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그쪽에서 좀 더 빠르게 발빠른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정은의 이번 방중에 대해서 중국 언론에서 신속하게 보도를 했어요. 과거의 예를 봤을 때는 북한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서야 이제 그 공식 확인을 해줬었는데 조금 달라진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방금 이제 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외교 행태가 조금 정상 국가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도 물론 일정이 사전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방문과 동시에 이제 보도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끝난 다음에도 아주 상세하게 보도를 했거든요. 우리가 서방 언론에서 보지 못했던 영상이나 사진을 북한 측 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20일 북한이 이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경제핵 병진 노선이 완성됐다. 핵무력이 완성이 됐고 따라서 이제는 경제 발전에 집중하는 신전략 노선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적극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그 일환으로 이 중국, 미국 또 대한민국 이런 협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 하나하나가 김정은에게는 대단한 업적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싱가포르 갈 때 무슨 비행기를 이용할 것인가 하는 게 상당히 관심이 있었고요. 그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체면과의 위신이 있는데 남의 나라 비행기를 이용하겠느냐 했는데 오히려 참매 1호를 안 타고 중국이 제공한 비행기를 탔는데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요. 자, 이렇게 시진핑 주석도 나를 이렇게 존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 또 시진핑 주석 금방 얘기한 세계 아주 초강대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 정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런 행보들이 뭐 그리 숨길 이유가 없다. 그리고 사실 과거에는 경호 목적 때문에 이제 북한으로 돌아간 이후에 이제 보도를 했지만 이번에는 아마 그런 관행을 깨고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그 행보와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 공항에 도착하는 모습을 저희가 자료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말이죠. 어쨌든 다시 또 이제 석 달 만에 북중 간의 정상회담을 또 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으로서도 중국의 존재감을 좀 과시할 수 있을 것 같고, 북한 측 입장에서도 이제 앞으로 후속 협상에서 어떤 협상력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이 북중 정상회담을 이용할 가능성, 뭐 이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아무래도 대미 협상력 제고라는 측면이 가장 큰 포석으로 깔려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말 5월 초 그리고 6월 중하순에 이어서 지금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북미 고위급 회담을 위해서 오기 직전에 지금 올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오기 직전에 지금 중국을 방문을 해가지고 시진핑 주석과 직접 소통을 하면서 북중 간의 전략적인 대화를 지금 했다. 이제 그를 통해서 이제 북미 간의 협상에서 또 다른 어떤 협상 카드나 자신들의 협상 자산들을 또 내놓을 가능성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들이 지난번에 5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 취소가 되었을 때 그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난 다음에 태도가 돌변했다라고 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죠. 그런 그 상황이 또 다시 재현이 된다면은 또다시 이제 북핵 문제가 비핵화 문제가 앞을 또 알 수 없는 그런 또 안개 속으로 빠져들 전국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두 번을 시진핑 주석을 만났는데 첫 번째 3월 말에 만나고 나서 발표된 것이 단계적 동시적 조치였습니다. 이것이 북한과 중국과의 전략 노선, 같은 노선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얘기를 했고, 그걸 아마 줄기차게 북한과 중국이 요구를 했을 것이고, 지금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6.12 성명이 나온 뒤에 북한 측 보도에 의하면 단계적 동시적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줄기차게 얘기한 것이 쌍중단과 쌍괴 병영이었는데, 이를테면 지금 북한은 핵실험도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도 안 한 지가 오래됐고, 또 풍계리 핵실험장도 아주 주동적으로 폐기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은 과연 이와 관련해서 뭘 하고 있느냐? 적어도 쌍중단이 돼야 비핵화에 촉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내가 선제적으로 한미연합 연습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것은 결국은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방식으로 비핵화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의 요구가 반영된 듯한 이를테면 중국으로서는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자기들의 목소리와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켜서 북한으로 하여금 협상하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북한 이번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고위급 실무 접촉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북중 정상회담이 오해를 받지 않을 텐데 완고한 입장을 취하게 된다면 다시금 이제 전반적인 협상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군요. 어쨌든 뭐 이번에 이제 북중 정상회담을 미국 측에서 예의주시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이제 북한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제재가 계속 이제 유지돼야 된다는 것이 미국의 뜻인데 중국이 조금씩 이제 제재를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미국이 좀 우려스럽게 지켜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굉장히 우려스럽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스승으로 알려져 있는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장도 어제 언론에 이제 칼럼을 기고하면서 앞으로 좀 우려스러운 상황 시나리오가 세 가지가 있다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는 낮은 단계의 비핵화로 미국이 그냥 합의를 하는 경우, 그리고는 이제 제재를 만약 강화를 하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혀서 잘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사 옵션을 하는데 그건 한국이 반대를 해서 잘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 세 가지를 한번 상정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 중에 이제 두 번째이죠. 미국은 계속 제재를 유지하고 완전한 비핵화가 될 때까지 끝까지 가려고 하는데 이제 중국이 뒷문을 열어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 지금 사실 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큰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아마 이게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곧 방북을 만약 하게 된다면은 그때도 중요한 의제로 좀 아마 북한 측에도 얘기를 하고 가는 길에 또 중국 측에도 어떤 모종의 그 이야기들을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좀 우려가 됐었던 바였습니다만은 중국에서 대북 제재를 어쨌든 일정 수준 정도 좀 완화해주는 그런 것이 좀 포착이 되고 있어요. 이제 북한으로의 단체 관광도 허용한 거고요. 또 무역 교류도 조금씩 그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런 소식도 들리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차례의 이제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통해서 합의한 것이 그 첫 번째가 북중 관계의 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남북 대화, 북미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도 국제사회, 유엔을 중심으로 한 대북 제재, 또 미국, 또 여러 국제사회의 이제 양자 제재. 특히 가장 뼈아픈 것은 중국의 제재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이 사실 과거에는 형식적인 제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이후 특히 최근 들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에 있어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미국과 북한과 교역하는 그런 기업과 기관에 대해서 강력하게 미국이 제재 카드를 뽑아들면서 중국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유엔 제재를 아주 적극적으로 이행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금년 들어서 상당히 전략적인 변화를 시도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정상회담을 두 번 거치고 나면서 중국이 사실은 뭐 이 겉으로는 우리는 유엔 제재를 성실히 이행한다라고 말하지만 뭐 강력하게 감시나 통제를 하지 않으면 저 지방 정부에서는 그냥 슬그머니 밀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중앙정부 당에서 확실하게 지침을 주고 거기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으면 마찬 이렇게 지방정부에서 뭐 관광을 허용해 준다든지 근로자를 추가 채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국 쪽에서는 이번 6.12 성명 나온 다음에 비핵화를 해결하는 방법은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에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자료 화면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에 도착하는 화면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자료들은 모두 앞선 1차, 2차 방중과 관련된 화면들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에 이어서 이제 한미 연합훈련 8월에 예정이 돼 있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일단 유예됐다는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뭐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때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이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유예가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유예가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이제 중요한 전제가 있죠.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선의로 잘 임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한이 말을 잘 듣는 동안에 협상이 잘 되는 전제 하에서 훈련이 유예된다라고 하는 거 중요한 전제. 이거는 뭐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명시적으로 조건이 붙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훈련을 한번 안 하는 것 때문에 한미 동맹의 70년 체제가 무너지는 것이냐, 균열이 생기는 것이냐, 안보 불안감이 많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좀 큰 틀에서 좀 봤을 때는 이게 북미 정상회담 선언에 그 트럼프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문구를 놓고 거기에 사인을 한 게 아니라 일단 구두로 한 약속이죠. 선의로 한 약속이고 그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의로 잇따라 나올 것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한미 연합훈련이라고 하는 그 큰 억제력 수단이 지금 한번 유예됐다고 하는 게 좀 굉장히 주의 깊게 지켜볼 일이긴 합니다. 과연 그 후에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정말 성의 있게 할 것인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일요일 날 통화를 한다고 했다가 통화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못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게 됐는데 아직 확인 안 됐죠. 그게 어떤 비핵화 조치, 북한의 성의 있는 조치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이번에 한미 동맹에서는 그 한미 연합훈련 유예라고 하는 어떤 선제적 조치를 동시에 취해줬다면은 북한도 그에 걸맞는 비핵화 조치를 신속하게 한두 주 내에 좀 성의를 보이는 것이 앞으로의 전반적인 북미 관계 개선과 비핵화 단계를 신속하게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연합훈련의 유예에 대한 선의적인 선제 조치, 호의적인 선제 조치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북한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또 어떤 것이 기대가 되는 건가요? 북미 정상회담 선언 당시에는 뭐 미사일 시험장을 폐기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사실 폐기가 진행 중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 텔이라고 하는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를 되는 거기 때문에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를 한다거나 뭐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엄청나게 군사적으로 실효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지는 많은 분들이 또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죠. 이제 그보다 조금 더 상응할 수 있는 보다 큰 틀의 어떤 비핵화 조치들이 좀 나와야 할 건데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아마 지난 6.12 회담에서도 잘 이렇게 어떤 선제적인 상징적인 조치로라도 미국에서는 아마 CVI의 첫 조치로 프론트로딩이라고 하는 게 많이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ICBM 같은 것들을 한번 북한 국외로 반출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가감한 결단을 지금 전 세계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일단이라도 좀 보여주는 어떤 선제적인 조치가 좀 수준에 빨리 보여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한미 간의 발표를 통해서 나타난 그 용어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유예라고 표현을 했고요. 뭐 영어로는 서스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단이 아닌 유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예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북한이 정말 비핵화, 김정은 위원장이 말했듯이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런 조치가 이어지는 동안은 잠정적으로 유예 조치를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정상으로 환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유예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단은 이제 안 한다는 거고 유예는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다시 하겠다는 재개할 수 있다. 재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유예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 6.12 공동성명은 글자 그대로 포괄적인 거거든요. 큰 틀에서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어떻게 할지 말하자면 목표 시한, 그 목표로 시한까지 가는 구체적인 일정표, 일정에 따라서 어떤 행동 조치를 할 것인가.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검증 가능한 비핵화입니다. 이런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북한이 행동으로 보여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조만간에 있을 후속 실무 협상에서 그런 행동을 분명히 일정표에 담고 그 첫 번째 조치로서 지금 얘기하는 뭐 핵실험장 폐기라든지 미사일 이
시험장, 엔진 시험장 폐기는 이건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 물론 그 자체를 뭐 과소평가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이미 확보한 핵물질, 탄두, 이 미사일 자체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것이 결국은 미국과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게 김정은의 그 의지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어지는 동안 잠정 유예한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지지부진하고 안다면은 언제라도 다시 재개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훈련 유예가 결정이 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이게 어떤 건지 좀 잠깐 좀 살펴보고 좀 가도록 할까요? 이게 지금 뭐 우리가 하고 있는 세 가지 한미 연합훈련 가운데 하나인데요. 매년 이제 8월 하순에 실시가 되고요. 워게임 형식의 지휘소 훈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전면전을 가장해서 하는 훈련의 하나인데 지휘소 훈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휘소 훈련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렇게 우리가 언론에서 훈련이라고도 쓰는데 군에서는 공식적으로 연습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작계에 따라 작전 계획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우리 그 전장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계속 24시간 돌아가면서 시간대별로 회의를 하고 여러 가상 상황들을 놓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를 계속 이제 전구라고 하는 한반도 전구라고 하는데 한반도 전구를 바탕으로 어떻게 우리가 방어를 하고 또 대응을 할 건지를 그 가상 시뮬레이션 지휘소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컴퓨터상의 연습이고 그러니까 병력동은 없는 거고요. 병력동은 없는데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증원 병력들이 와서 기동 훈련을 같이 하는 것이 통상적이죠, 보통은. 그 사령관들이 이제 VTC라고 해가지고 화상회의를 보통 합니다. 24시간에 주기를 정해가지고 계속 화상회의를 하면서 전쟁을 이 상황을 가정해서 계속해서 지휘 결정 연습을 하는 것이 지휘소 연습의 핵심 과정이고 병력 동원이 일부는 있긴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되고 이제 거기에 이제 따라서 그때 보통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할 때 지휘소 연습, 시뮬레이션 연습이 핵심이긴 하지만 거기에 이제 미 증원 병력들이 또 따라오죠. 따라와서 이제 기동 훈련도 하는데 북한이 가장 이렇게 부담을 느끼는 것이 바로 그 기동 훈련 부분입니다. 미국의 증원 병력이 실제 동해상으로 전개를 하고 그것이 이제 북한의 동해상에서도 이제 그게 밑에가 빤히 이게 내려다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항공모함이 오고 미군의 그 전력 자산들이 전개가 되는 것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여기 있는 독수리 훈련이나 키 리졸브 연습 같은 것들이 이제 그때 이제 상륙 훈련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미국의 전개 자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봄철에 와서 야외 기동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마 좀 북한에서는 가장 많이 부담을 좀 느끼는 부분입니다. 좀 위협으로 느낄 수 있는 실제적인 위협이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한미연합연습, 한미동맹, 주한미군 그리고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6.25 전쟁 이후 다시 말하면 정전협정 체제가 성립된 이후에 한미연합방위체제가 결국 북한의 도발 제2의 전쟁을 억제하는 큰 힘이 됐고요. 그래서 대개 3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봄철에 있는 키리졸브는 지휘소 연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야외 기동 연습으로 이루어지는 폴 이글이 있고요. 이게 이제 봄철에 있는 큰 훈련입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있는 이제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연습인 을지 연습과 그다음에 한미 군사 연습인 프리덤 가디언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전쟁 상황을 가정해서 이미 한미가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작전 계획 절차에 따라서 상황이 부여되고 그 상황을 조치하는 그런 연습들이 되는데요. 결국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이 뭐 한미연합연습을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하지만 한 번도 한미가 북한을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늘 방어 연습이고요. 북한이 도발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건 북한이 자기들의 핵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았을 뿐이지 그것이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북한의 불법적인 핵 개발에 대한 보상 조치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부분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을 했기 때문에 1박 2일 일정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후속 협상이 고위급 협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 있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이 없어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곧 재방북할 것으로 이렇게 보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좀 패턴상으로 봤을 때 폼페이오 장관이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죠. 그 6.12 그 북미 정상 선언이 전 세계가 봤을 때 기대치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후속 협상들을 김영철 부장과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한반도를 둘러싼 비핵화를 놓고 북한과 중국의 움직임 또 그리고 미국의 움직임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관련 내용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또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특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낮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사격 훈련을 준비하던 해군 호위함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부사관 한 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정규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사고 소식 전해주시죠. 네, 사고가 난 건 오늘 낮 12시 반쯤입니다. 경남 통영 욕지도 앞바다에 떠있던 해군 호위함 마산함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사격 훈련을 준비하던 중에 30mm 함포 탄약이 터진 건데요. 이 사고로 해군 2모 하사가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해상 작전 헬기를 이용해 외상센터가 있는 부산대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폭발이 일어나면서 함선의 포탑 부분도 파손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항은 가능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난 마산함은 1985년에 취역한 해군 호위함으로 인근 해군기지로 이동해 사고 조사와 수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해군은 긴급 조사단을 꾸려 사고 경위 파악과 함께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낮 경남 통영 욕지도 앞바다에서 사격 훈련 중이던 해군 호위함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해군 하사 한 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함정은 포탑 부분이 파손됐지만 운항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군은 긴급 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다음은 전남 강진에서 발생한 여고생 실종 사건 소식입니다. 아버지 친구를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집을 나간 여고생이 나흘째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함께 간 것으로 보이는 아버지 친구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간략하게 들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지난 16일,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전남 강진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후 2시쯤 집을 나갔는데요. 당시 여고생이 친구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픽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페이스북 메신저로요, 이런 내용을 보냈습니다. 덥다, 강진이다, 알바하러 간다, 아저씨 만났다, 해남 쪽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종합을 하면 아저씨를 따라서 전남 해남 쪽으로 아르바이트를 간다고 한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저씨는 여고생 아빠의 친구입니다. 평소 가족끼리도 교류가 있고요,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고생은 밤이 늦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는 여고생 집에서 17km가량 떨어진 마을에서 오후 4시 24분에 꺼졌습니다. 그런 뒤에 여고생은 오늘까지 사흘이 되도록 행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그 아버지 친구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고생이 실종된 다음 날 새벽 함께 나간 걸로 추정이 되는 아버지 친구가 자신의 집 주변 공사장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새벽 6시 반쯤이고요. 목을 매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51살이고요. 김모 씨입니다. 이러면서 단순한 실종 사건으로 보였던 일이 강력 사건이 됐습니다. 10대 여고생이 사라졌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유력한 용의자에겐 더 이상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물을 수도 없게 된 겁니다. 네, 참 이상한 일인데요. 그렇다면 여고생이 어디 있는지 지금 추측할 만한 단서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경찰이 여고생을 추적하면서 몇 가지를 찾아낸 게 있습니다. 저희 YTN이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인데요. 이 실종 당일 여고생 어머니는 이 딸이 집에 안 들어오니까 이 용의자인 남편 친구 김 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시간이 밤 11시 반쯤입니다. 그런데 용의자가 어머니를 보고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김 씨는 보양탕 집을 하면서 집에 개를 200마리가 넘게 키우고 있는데요. 거기에 설치된 CCTV에 이 모습이 찍혔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어머니가 벨을 누르니까 김 씨가 뒷문을 열고 도망가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김 씨가 여고생이 실종된 당일 오후에 자기 집에 돌아와서 자신의 승용차를 세차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살을 하기 전에 신변을 정리하는 뜻일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무언가를 감추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김 씨 차가 자신이 어렸을 때 살았던 고향인 강진 도안면에 2시간 넘게 머무른 사실도 경찰은 확인했습니다. 여고생과 당시 같이 있었는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을 CCTV에도 이 차가 드나드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은 이런 말도 했는데요. 고급 차가 자기 논 앞에 주차되어 있길래 가까이 가봤는데 썬팅이 너무 짙게 되어 있어서 안에 사람이 있는지는 안 보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여고생은 오후 2시에 나가서 연락이 끊겼고 아빠 친구는 다음 날 새벽 6시 반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 16시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아직은 이 두 사람의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하는 정도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숨졌고요. 여고생은 아직 생사조차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실종된 여학생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지역인 전남 강진군 도안면 야산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600명 가까운 인력과 헬기 그리고 드론, 수색견까지 동원을 해서 현장을 뒤지고 있습니다. 김 씨 차가 이곳에 머물렀던 사실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요. 이 지역이 여고생이 있을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장소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좀 더 알려면은요, 여고생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경찰은 당분간 수색을 더 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또 대규모 추가 관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주거니 받거니 관세 폭탄 정책을 발표하면서 무역 전쟁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20조 원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보복 관세 부과에 맞대응하겠다고 선언했던 미국이 결국 보복 조치에 나선 겁니다. 두 나라의 무역 전쟁은 미국의 선전포고로 시작됐습니다. 지난주 미국은 500억 달러, 우리 돈 55조 원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매긴다고 발표했습니다. They may not be as happy today because of what I'm doing with trade. You probably heard that. I assume it's been announced by now. But we're putting tariffs on $50 billion worth of technology and other things because we have to, because we've been treated very unfairly. 여기에 중국도 똑같이 미국산 제품 500억 달러에 25% 추가 관세로 맞대응했습니다. 会在第一时间做出反应，采取必要的措施，坚决地维护自身的正当合法权益。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를 강행한다면 10% 추가 관세 조치를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도 강력한 반격에 나서겠다며 추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두 강대국의 치열한 무역 전쟁은 관세 폭탄을 번갈아 주고받으며 출구 없는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우주군 창설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방어하고 우주산업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군의 반대와 의회 통과가 변수입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우주위원회 소속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로운 군 조직으로 우주군의 창설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선 이제 우주도 미군이 장악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Very importantly, I'm hereby directing the Department of Defense and Pentagon to immediately begin the process necessary to establish a space force. 우주군 창설의 목적이 방어만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제 막 피어나고 있는 우주 산업을 키워 상업적으로도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낡은 규제를 개혁해 중국과 러시아의 선두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며
든든한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We don't want China and Russia and other countries leading us. We've always led. We're going to be the leader by far. We're behind you 1,000%. 하지만 지난해 군의 반대로 우주군 창설이 무산됐고 미 의회의 동의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새로운 군부대 창설 내용은 빠져 있는 것으로 전해져 군의 공식 지침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미국 포크 음악의 대부 밥 딜런이 다음 달 27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내한 공연을 엽니다. 이번 공연은 2010년 이후 8년 만으로 입장권은 오는 27일 정오부터 인터파크 티켓과 위메프 등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밥 딜런은 철학적이고 메시지가 있는 가사를 바탕으로 음악을 만들어 왔으며 지금까지 1억 2,500만 장의 앨범을 판매해 세계 음악계에서 살아있는 전설로 불립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강박적으로 게임을 해야 한다고 느끼는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해 국제질병분류 개정판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내년 5월 WHO 총회에서 논의를 거쳐 확정되며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 WHO는 질병 코드 부여가 정부와 가족, 보건 의료 종사자들이 게임 중독의 위험을 조금 더 경계하고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 천왕파출소. 한 아이가 쭈뼛쭈뼛 파출소 안으로 들어옵니다. 잔뜩 긴장한 듯한 아이의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는데요. 다름 아닌 반성문입니다. 이번 주 용돈을 못 받아서 엄마 돈 10,000원을 가져갔다며 잘못을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아이의 어머니가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파출소에 반성문을 보여준 뒤 사인을 받아오는 벌을 내린 겁니다. 그 내용을 보고 웃음을 참지 못한 경찰들,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사인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어머니의 유쾌한 훈육법과 아이의 진솔한 반성이 흐뭇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평생 잊지 못할 가르침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등을 두드리면서 아이를 보내준 경찰들의 모습도 보기 좋았습니다. 뉴스인 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